매년 여름만 되면 TV에서 남양 특집을 하던 때가 있었다. 오싹하게 분장한 귀신들이 나와 괴담이나 도시 전설 등을 재현하면서 시청자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것이다. 그중 단연 인기가 있었던 건 두말할 것도 없이 화장실 괴담이었다.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거나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듯한 기척이나 발소리, 또는 천장에서 느껴지는 음사나 시선 등 이야깃거리도 다양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쯤 되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무섭지 않게 느껴졌다. 귀신 따위 있을 리가 없잖아 하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요즘에는 남양 특집이라는 말 자체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은 나에게 있어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로 같은 반 친구들의 시선 때문이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행위는 창피하고 반드시 비밀로 붙여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소변이야 그렇다 쳐도 큰일을 볼라치면 우습고 더럽다는 듯이 마구잡이로 놀려대는 것이다. 여자애들이야 칸막이가 있어 눈을 피할 수 있다지만 남자들은 소변기가 있어 칸에 들어가면 바로 티가 난다. 만약 화장실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는 칸이 있다면 모든 이목이 그곳으로 집중되기 마련이다. 짓궂은 녀석들은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거나 옆 칸에 들어가 변기 커버를 딛고 서서 사진을 찍어대기도 한다. 볼일을 보는 중에는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도 없기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애는 반에서 똥쟁이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한번 굳어진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탈이 난 여자아이가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 돌아오는 시간이 길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아이가 큰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필연적으로 그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변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것은 초등학생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라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누구도 화장실 가는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나 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기 초에 벌어지는 화장실 이슈는 거의 재앙에 가깝다. 어떻게든 참아야 했다. 그러나 생리현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었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급식을 마친 나른한 오후, 갑자기 신호가 찾아왔다. 원래라면 아침에 집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날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수업 중이라면 소변인 척 재빨리 다녀오면 되지만 5교시가 시작하려면 아직 10분이나 남아있었다.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화장실에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만에 하나 선생님에게 들키는 날에는 벌점을 각오해야 한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폭탄을 끌어안은 심정으로 멀거니 복도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학교 건물 뒤 강당이 있는 곳에 비공식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체육관이 지어지기 전에 운동부가 사용하던 곳으로 학교 부지에서도 구석에 동떨어져 있어 확실히 감시가 적었다. 그곳에 가려면 수도가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곧 폭탄이 터지려는 마당에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곳은 공원 화장실처럼 따로 출입문이 없었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콘크리트 통로에
연녹색 아크릴 지붕이 뚜껑처럼 덮여있을 뿐이었다. 통로 좌측에 소변기가, 우측에 나무 문이 2개 있었다. 소변기라고 해봤자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벽이다. 물 내리는 기능도 따로 없고 벽 바닥에 폭 15cm 정도 되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거먹게 얼룩진 콘크리트 벽에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나무 문은 지면에서 30cm 정도 높았다. 총 2칸이었지만 하나는 청소도구를 넣어두는 곳인지 젖빛 유리창에 네모난 종이가 붙어 있었다. 글씨는 세월이 흐른 탓에 모두 지워졌고 종이를 고정하고 있는 누런색 테이프는 끄트머리가 모두 일어나 다닥다닥 먼지가 붙어 있었다. 사용 가능한 칸이 하나뿐이니 따로 남녀를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문을 열자 의외로 내부는 깔끔했다. 타일도 얼룩지지 않았고 벌레 같은 것도 없었다. 다만 양변기가 아니라 재래식 좌변기였다. 문 우측에 레버를 당길 수 있는 쇠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물탱크는 나무 판자로 덮여 있고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었다. 불평할 틈도 없이 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다. 변기에 쪼그려 앉자 익숙지 않은 자세라 그런지 곧바로 허리가 아파왔다. 대낮인데도 내부는 밤처럼 어두웠다. 뒤쪽 천장에 난 격자 창에서 이따금 새소리가 들려올 뿐 다른 학생들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어쩐지 학교가 아닌 다른 이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했다. 아참, 휴지는 있을까? 뒤늦게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주위를 살펴봤다. 다행히 여행용 티슈 한 팩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도하는 것도 잠시 벽 타일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듯한 낙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꼈을 것. 낙서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초등학생이 힘을 주어 쓴 것 같이 투박하고 각진 글씨였다. 휴지를 제공한 사람이 쓴 걸까? 아니, 그것보다 나 말고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체육관 화장실을 쓰면 될 텐데 굳이 이곳을 이용한다는 것은 역시 상대도 나와 비슷한 이유에서였을까? 답은 금방 알 수 있었다. 타일 바닥에 거뭇거뭇한 재가 흩뿌려져 있던 것이다. 딱 봐도 담뱃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녀석은 흡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 같았다. 이따금 시내 오락실 뒤편에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이곳이라면 확실히 안전하겠다 싶었다. 마침 교복 셔츠 주머니에 사인펜이 있어 나는 상대에게 답장을 남겨놓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5장만 빌리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낙서 하나가 그런 큰 사건을 불러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선아가 사라졌다. 실종된 지 나흘이 넘었다. 학교 게시판과 단톡방이 이 일로 지금 난리가 났다. 선아 부모님에 의하면 실종 당일 학원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에 간다는 말도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된 적은 더더욱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무슨 일에서인지 실종이 아닌 가출로 접수됐다. 선아 부모님은 길길이 날뛰었다. 선아가 갑자기 가출할 이유도 없고 평소 행실에 올바랐다는 이유에서다.
그 말은 사실인 듯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선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랬다. 선아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여태껏 만나본 적이 없다. 단톡방에 누군가 연쇄살인 뉴스를 공유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은 Y씨 주민이었으므로 그 뉴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현재 발견된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Y씨 인근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반 아이들은 곧바로 뉴스를 링크한 아이를 나무랐다. 재수없는 소리 말라고, 말이 씨가 되는 법이라고 꾸짖었다. 나도 두어 번 동참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금세 묻히고 말았다. 링크한 아이는 다음날 바로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선아와는 중학교에서 만났다. 처음부터 친구였던 것은 아니고 2학년 1학기쯤부터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집안 사정으로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 동네 애들과 친해질 기회가 적었다. 따돌림이라고 해도 드라마에서처럼 심한 학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무관심으로 일관되는 남들이 보기엔 조용하고 말없는 아이로 비칠 만한 상황이 연출된 것뿐이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 나는 매 시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실 안에서 존재감 없이 늘 책상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1학년 때 친했던 애들이 그대로 2학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지문을 읽거나 발표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늘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다. 쳐다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고 교실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낭떠러지에 내몰린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그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선아였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선아는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였다.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거기다 예의까지 바른 말 그대로 엄친 딸 중에 엄친 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선아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그의 주위엔 늘 추종자들이 몰려다니곤 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권력을 누리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아이에게 준비물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담당이 아닌데도 양이 많아 보이는 날엔 솔선수범해서 먼저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때 왜 나한테 말을 걸어준 거야?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물어보자 선아는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친구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자 조금씩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밝고 명랑하고 장난기 많은 여중생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등굣길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면서까지 매번 아쉬워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고 약속했다. 성적도 비슷하고 지망하는 대학교도 같아서 우리는 자연스레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뿐이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의 옆에 다른 친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용무 때문에 간단히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이때까지 쭉 선아랑만 어울려 지냈다면 그녀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가 아닌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을 게 틀림없다. 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선아의 도움이 컸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선아가 실종됐으니 어쩌면 교실 안에서 팔 하나를 잃은 사람처럼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와 선아의 사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나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어봤다. 그때마다 나는 말하는 인형이 된 기분으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모르겠어. 그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다. 그러나 분명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특히 그 낙서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선아 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선아와 나, 우리 둘밖에 없다. 그 낙서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며칠 후 복통을 감지한 나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는 특수 요원처럼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았다. 물론 그날 남긴 낙서의 존재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말 단순하게 볼 일이 급해서 간 것뿐이다. 그런데 전에 내가 썼던 낙서 밑에 새로운 낙서가 추가되어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답장이 온 것이다. 너는 누구? 이전과 같은 글씨체로 그렇게 쓰여 있었다. 흥미를 느낀 나는 사인펜을 꺼내 낙서의 밑줄을 그은 다음 이렇게 적었다. 나는 나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 꽁초를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곳은 화장실이지 흡연실이 아닙니다. 뒤처리는 확실히 하십시오. 그날부터 나는 그곳을 아지트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지트를 발견한 순간부터 더 이상 화장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다. 어떻게든 집에서 용변을 해결하고 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곳은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스로 휴지를 챙겨가지 않으면 위험했다. 나는 집에서 챙겨온 두루마리 휴지를 그곳에 기증했다. 줄어드는 화장지의 양으로 볼 때 아마도 화장실 목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문제의 낙서 녀석은 역시 흡연만을 위해 그곳에 숨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더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낙서는 우리 두 사람 것뿐이었다. 나는 화장실을 방문할 때마다 녀석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내용은 크게 특별할 것 없었다. 급식으로 나온 반찬 얘기나 깐깐한 학생 주임 이야기, 과학실 위생 상태나 청소 상태 등을 지적하며 놀았다. 완벽하게 익명이 보장된 상태이긴 했지만 결코 주의를 소홀히 하진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늘 주위를 살폈다.
물론 불순한 쪽은 내가 아니라 녀석이었지만 어쨌든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인 듯. 우리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은 인터넷 채팅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언제 맞닥뜨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재미를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볼 일이 급하지 않을 때도 찾아가서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그쯤에는 이미 벽 타일에 낙서가 한가득해서 화살표로 따로 표시해두지 않으면 새 메시지를 찾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것 또한 재미라면 재미여서 우리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협소한 공간 안에 어떻게든 글자를 우겨넣으며 낙서를 즐겼다. 만약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하루는 이런 낙서가 적혀 있었다. 앞뒤 사정없이 카타부타 그런 말만 적혀 있으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태연스레 답장을 남겼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죽이냐가 문제겠지만요. 물론 그것은 센 척의 일환이었다. 예를 들면 나는 개구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을 수 있어 라는 식의 과시였던 것이다. 사람은 익명이 보장되기만 하면 용감해지기 마련이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굳이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사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개구리는커녕 생선도 맨손으로 잡지 못하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잔인무도한 인간으로 변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답장은 금방 도착했다. 어떻게 죽이면 되는데?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누굴 죽이고 싶은 겁니까? 그러자 녀석은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해왔다. 나도 몰라. 아직 찾는 중. 찾는 중이라고? 묻지마 살인이라도 할 생각인가? 하긴 처음부터 녀석과 낙서를 주고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즐기는 일종의 일탈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드립들이 오가고 있다. 그거에 비하면 살인 정도야 우스운 농담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녀석도 센 척이 하고 싶은 것이다. 그나저나 녀석은 과연 어떤 인간일까? 나와 같은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다. 어쩌면 놀기 좋아하는 3학년일지도 모르고 학생들 눈을 피해 숨어든 선생님일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학급별로 반이 4개밖에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 찾아낼 일도 아니다. 실제로 나는 녀석과 나눈 낙서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인간상을 그려보기도 했다. 가령 교실에서 창가 쪽에 앉는다든가 아이폰을 쓴다는 것,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한다는 사실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룰을 깨트리려고 하니 거부감이 들었다. 녀석의 정체를 알아채는 순간 낙서의 재미 또한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정보에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깊은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스턴트식 대화만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은 일어났다. 중간고사를 막 끝마친 날이었다. 그간 나름 공부하는 척을 하느라 며칠이나 아지트를 방문하지 못했던 나는 어서 빨리 답장을 확인하기 위해 아지트로 달려갔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 때문인지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있던 날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젖은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왔다. 절반쯤 피우다 만 것으로 종이가 전부 찢어져 안에 있던 재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 지저분한 광경이 어찌나 반갑던지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문을 잠갔다. 지하철 노선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씨 속에서 열심히 녀석의 낙서를 찾았다. 그리고 타일의 끄트머리에 가서야 그동안 못 보던 낙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도와줘. 전에 나누었던 대화들에 대한 언급은 일절없이 검고 딱딱한 글씨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 느닷없이 대체 뭘 도와달라는 걸까? 나는 바로 답장을 남겼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보통은 다음날이 돼서야 낙서를 확인하지만 그날만은 예외였다. 모두 하교하고 없는 시간을 틈타 나는 다시 한번 아지트를 찾았다. 어딘가 예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한 대로 그 사이 답장이 와 있었다. 하지만 거기 적혀있던 내용은 내 예상을 완전히 웃도는 말이었다. 사람을 죽였어. 이제 시체 처리는 어떻게 하지?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반으로 접힌 A4 용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적혀있지 않고 대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적혀있었다.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데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필체가 조잡해서 무섭다기보단 오히려 기분이 나빴다. 동네 꼬마들이 장난친 걸까? 아니면 정신 이상자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 다음날 혹시 하는 생각으로 우편함을 들여다보니 역시나 또 종이가 들어있었다. 고깔 모양으로 엉성하게 접힌 종이 안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휴지 뭉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쩐지 꺼림칙해서 손끝으로만 겨우 꺼내 살펴보니 뭔가를 닦아낸 것처럼 휴지 가운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소름이 끼쳐 재빨리 휴지를 땅바닥에 버리고 종이를 펼쳐봤다. 종이에는 죽으라니까 하는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무슨 의도로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인지는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다. 나는 주택에서 2살 터울의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공장에서 평일을 보내고 주말이 되어서야 집에 오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끝까지 이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만약 또 이사를 하게 되면 학교도 옮겨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선아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 하는 수 없이 나와 남동생만 이곳에 남고 부모님은 공장 안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게 되었다. 한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동생과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 동생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밥 먹을 때도 절대 겸상은 하지 않는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엄마가 해놓고 간 반찬을 데워 먹지만 동생은 거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동생 방은 온갖 쓰레기들로 넘쳐날 것이다. 지금껏 청소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냄새가 거실에까지 침범할 때가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만 따로 잔소리는 하지 않고 있다. 동생과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 질 나쁜 장난에 대해선 의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낙서가 동생에게 온 것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부모님에게 한 장난 같지는 않고 특별히 모나지 않게 살아온 나를 증오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단 하나, 바로 동생밖에 없었다. 낙서가 적힌 종이를 들고 바로 동생 방을 찾아갔다. 스스로 자진해서 찾아간 것은 머리털이 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황하기는 동생도 마찬가지인지 노크한 지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나와서 이것 좀 봐. 누가 우편함에 이런 걸 놓고 갔는데 혹시 네 것 아니야? 문틈으로 겨우 눈만 내놓고 동생은 내가 내민 종이를 보았다. 얼굴에는 귀찮음이 가득했다.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갑자기 짜증이 치밀어 동생 면상에다가 종이를 휙 던져버렸다. 아씨, 뭐 하는 거야? 가져가. 너한테 온 거 맞잖아. 너한테 온 거겠지. 뭐? 너?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문이 쾅 닫혔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역시 동생에게 온 편지가 맞다고 확신했다. 성질이 저 모양이니 주변에 적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다음 우편물을 받았을 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종이만 달랑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풀칠까지 한 편지 봉투였다. 무심코 뒤집어 보다가 힉 하고 숨을 집어삼켰다. 받는 사람 밑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이 아니라 내 이름이. 충격과 공포가 늑골을 조여왔다. 이렇게 떡하니 이름까지 써져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아무 집에나 저지른 장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입구를 개봉하자 안에는 가로로 접힌 종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성적 통지표를 열어보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종이를 펼쳐보니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글씨가 여백 하나 없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새빨간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 단순하고 질서 정연한 문장을 보고 있자니 마치 붉은 벌레떼가 움실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메스꺼렸다. 나도 모르게 손에서 종이를 떨구었다. 그러자 뒤늦게 편지 봉투 안에서 오돌토돌한 감촉이 느껴졌다. 봉투 밑바닥에 뭔가 들어있었다. 무심코 손바닥 위로 봉투를 뒤집자 작고 둥근 무언가가 우수수 쏟아졌다. 처음에는 깨나 콩인 줄 알았다. 그러나 희미한 저녁빛에 비춰보자 그것은 일정한 크기로 잘려있는 사마귀 머리였다. 수십 개의 사마귀 눈알이 손바닥 위에서 일제히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내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선아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뭐? 협박 편지? 선아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음, 저번 주부터 누가 자꾸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고 있어. 오늘은 3억이 사채까지 들어있더라. 나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간신히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다.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죽으라고. 죽어? 편지는 3번에 나뉘어 보내졌지만 결국 뜻은 그것 하나로 귀결됐다. 확실히 너한테 보낸 건 맞아? 맞아. 봉투 겉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경찰에 신고는 했고? 나는 고개를 흔들다가 통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급하게 아니 하고 대답했다. 왜 안 했어? 그게 아직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서에만은 가고 싶지 않았다.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될 수 있으면 수능 전에 부정탈 만한 짓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긴 경찰들은 늘 일이 벌어진 다음에 움직이니까 고등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있을 테고. 주위에 의심되는 사람은 없어? 뭐 최근에 다퉜거나 좋아한다고 고백한 사람. 고백? 고백은 왜? 그러니까 스토킹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절대 없어. 그래, 그렇단 말이지. 선아는 마치 제 일처럼 내 고민을 들어주었다. 이런 상황에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딱히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 사막이 머리까지 잘라서 보낸 걸 보면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놈 같으니까. 그나저나 안 무서워?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그래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잠깐만. 금방 준비해서 나갈게. 통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만나러 오겠다는 선아의 배려심에 크게 감동했다. 또 한편으론 중요한 시기에 괜한 일로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닐까 개면쩍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선아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협박 편지는 계속해서 배달되었다. 똑같은 글씨체에 메시지도 일관됐지만 안에 든 내용물만은 날마다 달라졌다. 벌레 사체는 물론 액체가 묻은 휴지나 누군가의 머리카락,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들과 면도칼 등이 들어있었다. 하루는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있길래 열어보니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고양이 사체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나머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고 말았다.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은 귀에 안 들어오고 어제 본 처참한 광경만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도 받아야 할 텐데 분명 학교에도 소문이 날 거야. 고민을 털어놓자 선아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떡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언젠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죽이러 올 것 같단 말이야. 나는 반찬 투정하는 아이처럼 애꿎은 선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선아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차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기발한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다. 우편함에 카메라를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 이쪽에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범인도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할 거야. 또 누가 범인인지만 알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 과연 선아의 말이 맞았다. 나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근데 카메라는 어디서 구하지? 어렵지 않을 거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선아의 말처럼 초소형 카메라를 구하는 것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일보다 쉬웠다. 가격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어서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지를 수 있었다. 선아의 계획은 이랬다. 우편함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 중 하나를 제거한 뒤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붙여놓는다. 몰래 편지를 넣고 달아나려면 동작을 신속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주변의 사소한 변화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날, 우편함에는 어김없이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가로로 접힌 A4 용지와 함께 가죽이 벗겨진 햄스터 사체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일에도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나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것을 준비해둔 비닐팩에 따로 담아 보관했다. 혹시 모르니 증거물을 남겨두는 편이 좋겠다고 선아가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촬영분을 USB에 담아 방으로 가져왔다. 범인이 다녀갔으므로 분명 이 안에 얼굴이 찍혀있을 것이다.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좌식 책상 앞에 앉아 USB 포트를 연결하려는데 문득 망설여졌다. 만일 영상 안에 내가 아는 사람이 찍혀있으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도저히 혼자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선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아는 흔쾌히 수락했고 1시간쯤 지나 우리 집에 와주었다. 둘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다. 마치 공포 영화라도 보려는 것처럼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배어나왔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 심호흡과 함께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그러나 겁을 먹은 게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영상에는 한참 동안 별다를 것 없는 장면들만 지나갔다. 차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날벌레도 보였지만 정작 우리 집 우편함에 관심을 보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목격자가 있으면 안 되므로 범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 접근했을 것이고 우체부가 아닌 이상 남의 집 우편함을 뒤져볼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긴장이 식으면서 영상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동영상을 조금 빠른 속도로 돌려보기로 했다. 배속을 높이자 걸어가던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보고 있는 동안에도 해가 빠르게 기울어 주변을 어둑하게 덧칠해 나갔다. 카메라는 자동으로 야간 모드로 바뀌어 풍경을 흑백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된 디지털 시계가 어느덧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회색 덩어리 하나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불쑥 영상 안에 나타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영상 재생 속도를 원래대로 낮추었다. 카메라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영상 속 대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구별할 수 없었다. 그저 바람막이 차림인 누군가가 영상 우측 바깥에서 뭔가를 쪼아먹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바로 범인이 우편함을 열어 편지를 넣고 있는 것이다.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마치 소문으로만 접해오던 진실을 마주한 것처럼 손끝이 덜덜 떨려왔다. 영상 속 배경이 우리 집 앞인 게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내뱉은 숨소리가 영상 속 인물에게까지 전달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고 화면을 노려봤다. 잠시 후 작업을 마친 듯 회색 덩어리가 뒤로 휙 물러났다. 마침내 전체 모습이 보였다. 검은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눈꼬리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여유로움까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얼마간 그 자리에 서서 우편함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결심한 듯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내가 아는 얼굴이 영상 안에 있었다.